안녕하세요. 지연해주 최기봉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24강부터는 조금 색다르게 인사를 드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시간이 없고 해서 제가 고민 끝에 조금 더 빨리 찍어서 업로드를 하고자, 그냥 집에서 녹화하는 형식으로 해서 올리기로 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볼 23강, 그러니까 조직론 끝부분까지가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인사로는 인사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여기서는 그냥 글만 읽어드릴 거예요. 읽어드리는데 뭐 더 리더라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설명은 약간씩 곁들이기를 할 텐데 어차피 이건 인사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뒤에 조금 약간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물원 쪽인데 재물원은 제가 최대한 이쪽에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 전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 학습은 하시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보고 들어가자 해서 제가 만든 게 이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 정도는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8강 정도로 구성이 될 거고요. 앞으로 지금부터 이거는 5강 정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게요. 자, 그러면 제 4장 가볼까요? 인행론. 자, 드디어 인사행정론이죠. 인사행정론은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살짝 읽어드리면서 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보통 6절 내지 5절 내지 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2절로 줄였어요. 너무 필요 없는 부분 다 뺐고요. 그다음에 그 기초학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거에서는 기초학습을 넣고 핵심 부분만 하고 가자 해서 만든 게 이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1절 인사행정의 기초, 제 2절 인사행정의 핵심 두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제 1절 인사행정의 기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관주의. 자, 인사행정을 배우려면은 자, 인사행정의 역사와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걸 지금 기초 시간부터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역관주의.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의 정도에 따라 공직을 임명하는 원리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저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넣겠다. 또는 자기 정당 사람을 넣겠다. 이 자기 정당이라는 건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여당을 얘기하는 거죠. 여당의 정당에 속한 사람을 넣겠다. 그 뜻입니다. 자, 이거를 주장한 사람은 5대 몰로가 4년 임기법을 주장을 했고요. 7대 잭슨 대통령이 잭슨 민주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안 외워지면 지읒. 웃기죠? 잭슨 자유주의, 잭슨의 지읒, 민주주의의 지읒. 근데 이게 왜 자꾸 저희가 외국 역사를 배우냐면, 특히나 미국 역사를 배우냐면 행정학 자체가 미국 학문 또는 영국 학문이라 그래요.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외국 학문이라 약간 잡학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역관주의 장점은 서민에게 공직 개방을 시켰다, 민주주의를 구현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향상시켰고요, 민주 통제의 책임 행정을 구현했습니다. 공익의 강력한 추진 또는 정당 정치의 발전을 했고, 왜 그러냐면 자기 정당 사람을 갖다 놓기 때문에 강력하죠. 다음에 5번 중대한 정책 변동의 대처용이. 왜 자기 정당 사람에 갖다 놓으니까 정책이 바뀔 때마다 유용하게 변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그러면 이거 반대가 단점이겠네, 그죠? 자, 공직순환 관료의 듣거나 침체를 방지했습니다. 왜 자기 정당 사람 갖다 꽂아 놓기 때문에 정당이 바뀌면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선 긍정적이죠. 하지만 임용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원리 위반. 단점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 정당 사람 꽂아 놓으니까 정권이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날아갑니다. 뭐 밑에 나오네. 대량경질. 안정성과 지속성의 저해. 자기 정당 사람 갖다 꽂아 놓으니까 여당이 바뀌면 당연히 바꿔야죠. 그 다음에 행정의 비능률성과 비전문성. 정당 사람을 갖다 꽂아 놓다 보니까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지고 능률성이라는 거,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해서도 많이 떨어지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위인설관에 따른 낭비. 이건 그냥 외워두시고 설명해봤자 머리만 아픕니다. 5번 정치적 행정적 부패. 자기 정당 사람 갖다 꽂아놓으니까 난 안 잘리게, 정당이 안 바뀌는 안 잘리겠지, 이런 식의 대처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일어나죠. 행정적 부패도 많이 일어나고. 왜? 어차피 잘릴 거니까 하지 말자. 또는 한 임기 초반에는 그래도 돈 좀 받아먹어도 안 잘릴 거야. 왜? 여당이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음에 6번 신분부정 모욕. 공무원의 사기자. 왜? 자기 정당 사람 갖다 놓으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당 사람을 갖다 꽂아놓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폐해를 지적하고 극복해서 나온 게 실적주의입니다. 이거를 까고 들어간 게 실적주의예요. 자, 1번 공직계 임용 기준을 개인의 능력, 자격, 실적에 두는 인사제도고, 2번 배경은 행정의 능률화의 전문화에 따라 또는 역관주의 폐해와 정당 정치의 부패에 따라
또는 역관주의에 의한 대통령의 암살과 집권단의 중간선거 참패로 인해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역관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해서 나온 게 실적주의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3번 모셔는 청교도 윤리, 개인주의, 평등주의, 과학주의, 분리주의를 주장했고요. 이 청교도 윤리라는 게 뭐냐면 참고로 말하면 자기 직업을 신성시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주고 하라 그 뜻이기 때문에 실질주의랑 일맥상통하죠. 그죠? 나 인사 업무의 독립, 일방주의 등을 주장했고요. 위험 요인은 전문직업주의, 전문가주의, 그다음에 직업공무원제도, 노동조합의 발달 등이 있습니다. 특징은 능력, 자격, 실적 중심의 공직 임용을 주장을 했고 공개 경쟁 시험으로 채용을 하라 또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라. 그다음에 공무원의 신분 보장, 중앙 인사기관의 설치.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중앙 인사기관 설치. 네,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여당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인사행정의 합리화, 과학화, 객관화를 주장했고 여기 과학적 관리론 또 나오네. 누구? 테일러. 테일러 여러분 많이 나오죠. 제가 그랬잖아요. 총론은 전체를 관통하는 틀이고 아까 얘기를 안 했지만 이 과학주의 누구 생각나요? 네, 이분 생각나야 됩니다. 총론부터 조직론 그 다음에 정책론까지 싸그리 다 나온 분 사이먼. 과학주의를 주장한 분 사이먼이었죠. 총론에서.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소극적 실적주의와 적극적 실적주의를 나누는데요. 소극적 실적주의는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개 경쟁 시험을 치르자 또는 신분 보장을 하자,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 중앙 인사기관 인사행정의 직권화를 시키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이거는 약간 좀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거지만 적극적 실적주의는 약간 주관이 있고 가치가 들어간 겁니다. 보시면 대표관리제 도입 이것도 가치가 들어간 거죠. 직능 대표들 뭐 그런 것들이니까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실적제에 따른 보상의 차등 지급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주관이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공무원의 윤리와 공익에 대한 관심 공익 가장 큰 주관이 들어간 거죠. 나라 전체의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관 인사의 활용 정치적 중립 많아 여기도 주관 가치가 들어갔고 인사행정의 분권화 이것도 약간 좀 내부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의 헷갈리시면요. 여기에 적극적 실적주의는 가치와 주관이 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기 쉬워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적극적 인사행정은 무엇이냐? 역관주의의 신축적 수용. 신축적이 뭐냐면 했다 안 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했고요. 실적주의 소극성, 비융통성, 직권성을 극복했습니다. 소극성, 비융통성, 직권성이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객관적인 걸 약간 좀 중시했고 외제적인 요인을 많이 중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비융통하고 직권성이 극복해야죠. 그래서 적극적, 신축적, 분권적 인사행정을 치렀고요. 실적주의와 역관주의를 조화를 했습니다. 능률성과 민주성을 조화시켰다고 했는데 둘은 상충관계예요. 능률성을 높이면 민주성을 떨어지고 민주성을 높이면 능률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됐다 충돌했다 막 이런 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4번 조직의 책임자와 정치적 신념의 일치 그 다음에 정책의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자고 주장을 했고요. 5번 공직의 침체 방지와 관료주의 방지 직업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개과정은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방안은 뭐 요런 게 있다 하는데 공무원 단체 허용해서 여러분 공무원 단체 노동조합 허용돼요? 안 돼요? 허용되는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월급은 나라에서 준다. OX 한번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X입니다. 노동조합에 속한 그 조합원들이 돈을 걷어서 그거 조합에서 나온 조합비로 주는 겁니다. 나라에서 절대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노동조합에 속한 사람들의 월급은 나라에서 준다. X입니다. 아셨죠?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몇 번 지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이거 한번 다 읽어보셨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나오네. 대표관료제. 모든 사회집단의 인구 구성 비율에 맞게 공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거 잠깐 보면 평등이랑 똑같죠? 평등주의가랑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외제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통제 방법으로는 비공식적 내부 통제. 왜? 모든 사회집단의 인구 구성 비율에 맞게 공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 인구 구성에 따라서 사람을 갖다 넣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비공식적 내부 통제가 가능하죠. 그쵸. 자, 3번 공직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확보했고요. 정치적 가치의 적극적 실현 수단입니다. 왜? 공평하게 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공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전체적인 공익을 보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 이 뜻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배경 관료의 재량 확대에 따른 외부 통제의 한계로 인해서 등장했고요. 관료제의 대표성 상실과 민주적 통제의 곤란이기 때문에 구성별에 맞게 공직 구성을 이루자 해서 사람을 갖다 뽑아놓죠. 실적주의 소극성과 기회균등의 형식성 때문에 등장했고요. 자, 킹슬리라는 부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카란
카란츠는 몰라도 돼요. 대표 관료제의 최초를 주장한 분은 킹슬리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겁니다. 킹슬리는 대표 관료제를 최초로 주장했으며 대표 관료제는 모든 사회 집단의 인구 구성 비율에 맞게 공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제도이다. 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카란츠가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카란츠는 단지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한 분이고요. 모셔의 분류는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가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요. 이것도 똑같아요. 소극적 대표는 인구 구성의 특성을 반영했고 객관이죠. 약간 외제적이고 구성적 대표성, 형식적 대표성 이것도 그냥 객관적인 거죠. 배경적 대표성 이것도 역시 객관적인 건데 적극적 대표는 이거에 비해서 가치와 주관이 들어간 겁니다. 그죠? 자,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 대변 여기 딱 나오네. 가치와 이익 대변. 이거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정책적 대표성. 정책도 가치를 주관성을 띠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실질적 대표성도 마찬가지고 역할적 대표성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역할을 하겠다. 이 역할을 해야만 하겠다. 아니면 이 역할을 꼭 해야 한다. 이것도 다 주관성이죠. 그다음에 태도적 대표성. 태도도 주관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이 헷갈리면 소극적 대표는 약간 객관적이면서 외부적인 거고 적극적 대표는 내부적인 거면서도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가치를 포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시험 문제 가서 시험분이 스킬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자, 계급제 드디어 나오네. 사람 중심의 공직분류 제도고요. 농업사회 전통을 따른 겁니다. 소규모 조직, 신분제 사회고 특징 4대 계급제, 폐쇄형 인쇄제도. 자, 이 폐쇄형 인쇄제도 때문에 이 단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계급 간의 차별, 일반 행정가 지향인데 자, 일반 행정가를 지향을 하면요. 죄송합니다. 조직론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조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주의를 지향을 하면 지향입니다. 지향이 아니라 이 전문가들은 딱 요만큼밖에 못 봐요. 무슨 소리까? 전체를 조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처럼 전체 어디 가도 쓰이질 못해요. 딱 요것만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쓸모가 없는 거죠. 전문가는 딱 그 분야 빼고는. 약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뒤에서 나올 거예요. 장점 죄송합니다. 오늘 좀 목이 안 좋네요. 장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강조했고요. 일반 행정과 양성, 폭넓은 안목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보장, 직업 공문제의 확립을 시켰고요. 인력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발휘를 했고 관리의 용이성, 관리 비용의 절감인데 자, 인력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왜 들어갔냐면요. 일반 행정가들은 다 볼 수 있어요. 다 조망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딱 여기에 꽂아놔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는 딱 여기만 하니까 꽂아놔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너 필요에 따라서 여기 가서 일해야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행정가는. 하지만 전문가는 못하죠. 왜?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인력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 계급제에선 이걸 강조했다. 장점은 이거다. 아셨죠? 자, 단점은 산업사회에 적용하기가 곤란했으며 왜? 이렇게 나왔잖아요. 농업사회 전통. 다음에 전문 행정가의 양성 곤란. 제가 설명드렸죠 방금. 관료의 특권 집단화 공직의 경직화. 왜? 외부인이 여기 들어가지는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폐쇄형 인사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직화될 수밖에 없고 특권 집단화 되는 거죠. 그 안에 내부 사람들끼리. 그래서 직무 경계 불확실성으로 인한 갈등이고 왜? 아무데나 갖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이 일이 아닌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쪽으로 발령을 했어. 그럼 여기서 이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 일을 해야 돼. 여기로 다시 돌아가래. 화가 나죠. 꽤 불확실성이나 갈등이 있는 거죠. 직무급의 수립곤란, 비합리성. 이거는 뒤에서 합리적인 게 나올 겁니다. 인상적인 합리적 기준 부재. 그죠? 합리적 기준이 부재하다. 그럼 무조건 계급제입니다. 아셨죠? 자, 넘어갑니다. 직위분류제.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성에 따른 공직 분류를 주장을 했고요. 산업사의 대규모 조직의 전통입니다. 아까 계급제는 농업사의 전통이라고 했죠. 과학적 관리법의 영향. 또 나오네. 이분 누구? 테일러는 계속 외워두셔야 됩니다. 1923년 직위분류법을 제정을 했고요. 3번 직무평가, 직무분석을 도입했습니다. 인사행정의 객관적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직위분류제는 요것만 봐도 알겠네. 뭘 까고 들어간 거? 계급제를 까고 들어간 겁니다. 그죠? 개방형 인사제도. 여기만 봐도 아는데 계급제는 뭐? 폐쇄형인데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라. 그죠? 외부 전문가의 영입을 중시했고 당연히 개방형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면 새로운 피가 수혈되고 폐쇄형 인사제도가 아니면서 또 뭐라고 했죠? 경직화가 안 되겠네요. 그죠? 자, 상하이직 공무원 간의 계급식이나 위화감이다. 왜? 전문가가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못해요. 네, 이게 단점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자, 장점. 공직 분류와 조직 구조의 연계,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고 왜? 전문가니까. 그죠?
그죠? 딱 여기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전문가 양성과 행정의 전문화 용이 전문가니까. 자, 인사행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고 계급제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랬죠. 직무개설의 보수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왜? 전문가는 받을 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업무 분담의 합리화, 효율적 정원 관리가 되고요. 이 정 아닙니다. 자, 단점 일반 행정과의 양성 곤란. 따라서 융통성과 신축성이 저해되겠네요. 그죠? 여기 나오네. 인사 배치의 융통성과 신축성이 부족했고, 다음 3번 수평적 행정 협조와 조정이 곤란합니다. 왜? 이렇게 각각의 전문가들이라 그거야.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 전문가 둘 자바 프로그래머랑 C 언어 프로그래머 둘이 뒤지게 싸워서 6시간 동안 결론이 안 된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조 위에도 전문가고 나도 전문가야. 니들이 뭔데 날 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니들이 뭔데 나한테 싸움을 걸어. 난 너희 말 무시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서로 전문가들이니까. 자, 상위직과 혼합직계는 적용의 곤란. 이렇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곤란한 거죠. 직업공 문제 확립 곤란.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전문가들이라 언제든 다른 데 떠날 수 있다 이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 이런 식의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업공 문제가 확립이 곤란하죠. 오히려 이거는 계급제가 훨씬 낫죠. 자, 비인간성, 과학적 관리법의 영향인데 전문가만 갖다 꽂아 보니까 이게 사람들끼리 유대감이 떨어져요. 얘기했잖아요. 자바 프로그래머, C 언어 프로그래머 둘이 6시간 동안 뒤지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이 잘났다 그거예요. 뭐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해도 이런 식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인간성 또는 서로 터치를 안 한 거. 전문가들은 그런 게 있어요. 터치하면 서로 싫어해요. 이런 것 때문에 유대를 갖지는 않죠. 전문가들 보면 외굴수잖아요. 약간 그분들을 까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학적 관리법의 영향으로 인해 비인간성이 발생한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직위분류제 구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이걸 읽을 거예요. 직위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얘기하고요. 직급은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입니다. 유사한 거예요. 그다음에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보시면 직위의 군, 밑에 보시면 직급의 군. 직군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좀 이상하죠? 직급이 아니라 직렬이겠죠. 죄송합니다. 오타 났어요. 직렬의 군을 다시 한번 직군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열의 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정직군, 기술직군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 이 행정학은 행정직군에 들어가죠. 필수 과목이죠. 2022년부터.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직류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얘기하고요. 직무 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이 특히 직위 분류제의 구조는 정말 중요하니까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직위 분류제의 수립 절차는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어떤 선생님한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조, 분, 평으로 외워라. 시험 문제 실제로 직무 조사,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이 순서만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직무 조사가 뭐냐? 뭐 직무 분석이 뭐냐, 직무 평가가 뭐냐는 9급 수준에서는 안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직무 조사란 객관적 정보의 수집, 직무 기술서의 작성,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등으로 쓰인다라고 했고요. 직무 분석은 직무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직류, 직렬, 직군별로 분류하는 과정이다. 여기 나오죠. 이것 때문에 특히나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직위분류제 구조에서. 알았죠? 직위가 뭔지, 직급이 뭔지, 직렬이 뭔지, 직군이 뭔지, 직류가 뭔지, 직무 등급이 뭔지 꼭 외우세요. 다음 직무평가란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성에 따라 직급별, 등급별로 분류하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4번 직책의 개요, 최저 자격 요건, 채용 방법, 보수액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게 이 직위분류제의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넘어갑니다. 직무평가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비계량적이 있고 계량적이 있는데, 자, 이 비계량적이라는 건 수치화가 곤란하다. 간단하게 말해서 계량적이라는 건 수치화가 가능하다. 그냥 계량한다 그러죠. 수치 챈다.
수치를 못 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계량적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서열법과 분류법이 있고 서열법에는 직무의 상대 가치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이며 가장 간단하고 일찍부터 시작된 직무 평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열법이 뭔지는 알아두시고 분류법이 뭔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비계량적 방법이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합니다. 직무를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며 사전에 정해놓은 등급 기준표와 직무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정부와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 사용한다. 자, 요게 힌트예요. 그래서 정부와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 사용하며 직무를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여 표현하는 방법이고 사전에 정해놓은 등급 기준표와 각 직무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분류법이 있다. OX 옵니다. 네, 이거를 서열법과 뒤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설명이 뒤바뀌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 사용하는 건 분류법. 그 분류법이 뭔지 요 두 개도 꼭 알아두세요. 요것만 하면 되겠네요. 분류법. 그죠? 그다음 계량적에선 점수법이 있고 요소비교법이 있는데 자, 이 점수법은 말만 해도 그냥 계량법이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요소비교법은 이건 좀 읽어야겠네요. 그죠? 자, 점수법. 직무의 총점을 구한 후 등급 기준표에 따라 배치하는 방법. 이것만 읽어도 딱 그냥 계량적이구나 느낌이 오죠? 웃겨요. 자, 2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고 회의 기법이라고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에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법은 회의 기법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 고위공무원 평가에서 많이 쓰인다. 뭐 이렇게 쓰이면 맞는 지문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요소비교법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겠네요. 저도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 1번 기준 직무를 선정한 후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와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자, 가장 늦게 고안된 방법이고 가장 늦게 고안된 방법은 요소비교법이구나. 요게 지문 힌트겠네. 요런 식의 지문 힌트가 많이 나옵니다. 쉽게 나오면. 그죠? 3번 지기의 상대적 수준을 현행 보수액과 연관시켜 평가 금행 가중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읽고 참고만 하세요. 지기의 상대적 수준을 현행 보수액과 관련시켜 평가하는 거 그게 요소비교법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점수법은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이 쓰이는 고위공무원 직무평가를 할 때 쓰이는 방법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을 때는 이런 특징들 있잖아요. 특징들만 다른 것이랑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늦게 비교되는 방법 요소비교법,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점수법. 이거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지문에 힌트를 줍니다. 시험 문제 쉽게 낼 때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개방형과 폐쇄형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개방형은 모든 계급이나 직위에 외부 채용이 허용되는 인사 체제고요. 자, 아까 그래서 개방형 뭐였었죠? 뭐가 있었죠? 네, 직위분류제였죠. 그럼 폐쇄형은 계급제였죠. 친구 임명의 최하위 계층에서 허용되는 인사체계. 그래서 폐쇄형은 이 밑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개방형 같은 경우는 요게 이렇게 딱 꽂아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지. 안에 내부 사람들끼리는. 그죠? 자, 개방형 신분부정은 신분불안정. 왜? 나갔다 들어갔다 돈이 안 맞으면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신규 임명 전 등급의 서용 아무데나 꽂아놓으니까. 승진기준 내외 최적 격자. 왜? 전문가들 갖다 꽂아놓는 거니까요. 임용 자격 전문 능력이 나오네. 전문가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직무중심 직위분류제고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많이 쓰입니다. 특히 미국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임용을 시켜요. 우리처럼 뭐라고 하지? 직업공무원제가 아니고 일종의 그냥 전문가 갔다가 살짝 임명했다가 뭐 몇 년 단위로 계약하고 이런 식의 형태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형 신분 보장이 확실히 되고 우리나라 공무원제죠. 최하위 직능 허용. 왜? 여러분들 9급 7급 빼고는요 9급 7급 5급까지구나 빼고 이렇게 뭐 임명돼서 들어가는 것도 빼고는 5급에 임명되더라도 그 부서에선 최하위잖아. 그죠? 5급끼리는 최하위잖아. 말단이잖아. 위에 선배들 있으니까 9급도 마찬가지고 7급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진 기준은 내부 상위 적격자. 여기 밑에서 이제 열심히 했어. 승진시켜야겠다면 승진시키는 거고. 다음 임용자격은 일반 능력이고. 일반 행정가를 지향했으니까 당연하죠. 분류 기준은 사람 중심 계급제 나오네.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쓰이고 저희 나라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개방형 폐쇄형 장점 단점 나오네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장점 외부 전문가의 등용 신진대상 촉진 관료체 침체 방지 얘기했었죠. 민주적 통제의 용이 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뺐다가 민주에 안 맞아 하면 다시 꽂아놓으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꽂아놓으면 돼요. 이런 식이에요. 전문가들이니까. 기관장의 리더십 강화. 이거는 왜 들어갔냐면요. 전문가를 임명을 시켰을 때 여러분들 밑에 하위 공무원들이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관장이 이걸 딱 파악을 하고 이 사람 조금 따라주세요 하고 이제 서로 회식도 시키고 서로 인사도 시키고 서로 협업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폐쇄형은 신분부장의 강화. 왜?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께 똘똘 뭉치고 위에서도 이 사람 이뻐하겠죠. 열심히 하면. 그다음에 직업 공무원제 확립. 우리나라죠. 재직자의 사기 양양. 왜? 나 열심히 하면 8급 달 수 있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7급 달 수 있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공직에 대한 충성심과 일치하고. 왜? 열심히 하고 여기에 충성을 하면 난 계급 5급까지 올라갈 수 있어. 9급에서 5급까지 올라갈 수 있어. 물론 이렇게 올라가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꺾는 게 아니라 연수가 진짜 엄청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9급 하시고 좀 욕심 나시면 7급도 다시 보시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참고로 9급에서 7급 그냥 생으로 올라갈 때 10에서 20년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 단점. 개방형의 단점은 신분보장의 약화, 그 다음에 직업공무제 확립 저해. 똑같죠? 이거 반대죠? 자, 재직자의 사기조야. 똑같네. 이거 반대로 써놨네. 공직에 대한 충성심의 일체 감소와. 폐쇄형의 반대가 요거죠.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요거 반대겠지. 이렇게. 그지? 자, 외부 1번. 폐쇄형의 단점은 외부 전문가의 영입이 곤란하고, 그다음에 관료 침체와 무사안일. 그죠? 민주적 통제의 곤란. 그냥 반대 얘기예요. 그죠? 기관장의 리더십 발휘가 곤란하죠. 왜? 폐쇄형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기 때문에 기관장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개방형직에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직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 영입을 공직 사회에서. 당연히 폐쇄형 기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싫어하겠죠. 싫어하기보단 자기 능력을 입증을 못하면 무시를 하겠죠.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1급 내지 3급 공무원 중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직이고, 지정 기준은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혁신성, 조직성이 있고요. 선발은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 모집에 의한 시험으로 하는데, 이게 보시면 1급 내지 3급 공무원 중이라고 왜 그러냐면 1급은 장관입니다. 3급은 뭐 어디까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차관급 바로 아래니까 뭐 그 정도급 아닐까요? 이 사람들 공무원 했잖아. 이미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갖다 집어넣으면 그래도 그 사람들 말은 들어. 자기들이랑 같은 공무원은 언젠간 돌아갈 거거든.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을 놓은 겁니다. 자,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 모집에 의한 시험이고, 신분은 원칙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이고, 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은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 경쟁 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합니다. 임용 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이 숫자 중요해요. 5년의 범위 안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실 때 이 주어 조심하셔야 돼요.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 그러니까 2년 이상 5년 이하까지 소속 장관이 정한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소속 장관이에요. 해당 소속 장관이지 타 부서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국무총리가 정하는 거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대통령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소속 장관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최소한 2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소속 장관이 정함. 임용기간에 대해선. 그죠? 넘어갑니다. 자, 공모직의 효율적인 정부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위를 얘기하고, 정부 수립이나 뭐야 이거 못하났네. 자, 2번, 경력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직무 공통성, 정책 통합성, 변화 필요성, 혁신성에 대해서고요. 임용 방법은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시키고, 국가직 공무직의 지방직 공무원도 응모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상 뭐 가능할까요? 지방직 공무원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 가서 뭐 공모직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미안합니다. 왜 자꾸 못하지? 원칙적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 불가합니다. 여기는 2년 이내 다른 직에 임용 불가라고 돼 있죠. 앞에서는 2년 이상 5년 이하 소속 장관이 정한다고 돼 있죠. 그건 개방형직 얘기고, 그죠? 자, 9분 개방형직에 대해 공모직이 돼. 자, 개방형직은 대상은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계약직이고, 뒤에서 일반직이 뭔지, 특정직이 뭔지, 별정직이 뭔지, 계약직이 뭔지 배울 겁니다. 선발 범위는 공직 내외 민간인 포함으로 돼 있고요. 선발 시험은 공직 내외 공개 모집입니다. 공모직에는 일반직, 특정직, 경력직이 하나고요. 특정직은 특히 경력직이 하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부처 내외 공무원의 하나고, 선발 범위는, 자, 선발 시험은 부처 내 공개 모집이 하나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제도, 실국장급 공무원 중 공무원의 중하위직 공무원과 분리되어 있고요. 범정부적 차원에서 성과 능력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인사 시스템이다. 약간 성과주의와 비슷하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배경, 고위공무원의 전략적 육성, 할거주의 타파. 할거주의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조직론부터 계속 나오는데 부서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서이기주의.
부서 이기주의, 쉽게 말하면 할거주의가 부서 이기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성과관리 체계 확립. 그다음에 3번 신분보다 일 중심의 인사관리고요. 직위분류제 요소의 강화 한국입니다. 자, 계급과 연공 서열보다는 업무와 실적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중요시했고요. 고위직의 개방 확대 및 경쟁 촉진, 성과 체계적 관리. 외부에서 새로운 피를 수혈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가 중요시하고 밑에 사람들하고 같이 계열에 있는 사람들,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 경쟁이 붙겠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위직의 개방 확대 및 얘기했죠. 그 다음에 6번 직업공무제 근간을 유지하면서 고위직의 책임성 제고를 도모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나왔냐면 밑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안정적이에요. 아는 사람들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새로운 피를 수혈해서 한번 싸움을 붙여보자 또는 경쟁을 붙여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나온 게 이겁니다. 근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사제도의 보완으로 나오는 시스템이 바로 이 고위공무원단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국과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비교를 했는데, 자, 미국은 방향은 직위분류제의 계급제를 도입했고요. 자질은 전문행정과에서 일반행정과를 가미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과 일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따라서 통제가 가능하겠죠. 미국은 신분부장은 신분부장을 강화시켰고, 우리나라처럼 돼가는 거예요. 보수는 직무급에서 직무성과급을 가미했으니까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약간 도입한 거네요. 그죠? 한국은 계급제에 직위분류제를 도입했습니다. 반대죠? 자, 일반 행정과의 전문 행정과 가면 또 반대죠. 그 다음에 신분보장을 약화시켰습니다. 적격 심사에 따라서 자를 수도 있고 다시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신분보장이 강해요. 공무원들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나왔죠.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 크게 징계 먹지 않는 이상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에서 아마 그걸 보완하는 제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들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오래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수는 연공급에서 직무 성과급 가미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는 직무급에서고 여기는 연공급에서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아예 그 공무원들 인사 시스템 제도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폐쇄형이고 미국 자체는 개방형 임용 제도라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고위 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봤는데, 자, 도입 전은 소속은 각 부처였고요. 인사기준은 계급제.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죠. 충원은 부처 내 폐쇄적 임명.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죠? 그러니까 굳이 난 여기서만 열심히 하면 돼. 더 이상의 직무 능력 발전 안 시켜도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성과 관리는 연공서열에 따라서 연봉제라는 소리입니다. 자, 보수는 계급제적 연봉제. 나오네. 똑같아요. 그죠? 능력평가, 주관적, 추상적 평가를 하고요. 교육훈련은 획일적 교육. 왜? 그냥 교육만 시켜서 올려버리면 되거든. 이런 겁니다. 검증은 인사심사. 인사심사하는 사람 누구야? 내 상관이야. 내 상관인데 타부서 사람도 나 친해. 타부서 상관이라도 친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신분관리는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하게 돼 있고요. 자, 도입 후는 우리나라 소속은 고위공무원으로 됐고 인사기준은 직무등급제. 이제 성과에 따라 또는 능력에 따라 보겠다. 충원은 부처 내외 개방적 임용해서 외부에서 갖다 꽂아 넣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경쟁되겠죠. 성과관리는 직무성과계약제고 계약제로 바뀌었죠. 연공서열이 아니라 보수는 성과급제. 성과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에 계약한 거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는 겁니다. 능력평가는 객관적, 주체적 평가를 하고요. 교육훈련은 개별적, 맞춤식 교육을 합니다. 검증은 인사심사 플러스 적격적 심사를 하고 신분관리는 엄격한 인사관리에서 또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안정적 신분보장에 의해서 인사심사를 하지만 여기는 엄격한 인사관리에서 어느 순간은 자르고 어느 순간은 계속 임명을 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빡셉니다. 빡세다기보다는 표현 좀 죄송합니다. 도입 후에 나서 고위공무원들 일하기 진짜 힘들어졌어요. 근데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들 믿고 따라하셔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경력직과 특수형식 드디어 나오네. 자, 경력직 실적과 자격에 따른 임용, 신분보장, 평생근무고요. 일반직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 직군, 직렬별로 분류. 자, 기술 연구직이라고 여러분들 뽑는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임용 공고문에 보면 가끔 기술직, 연구직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연구원들 뽑는 겁니다. 자, 특정직,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 등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거여서 보시면 법관 시험 따로 있죠. 지금은 로스쿨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사법시험 제도가 있었고 이 법관이랑 검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뽑는 거니까 그지. 외무고시 따로 있죠. 지금 현재 경찰 시험 따로 보죠. 지금 찍는 기점으로 해서 아마 제 생각은 이번 주 내로 시험 볼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방 공무원 따로 보죠. 시험 문제. 교육 공무원, 교육행정직 따로 보긴 하는데 이건 지방직하고 같이 겹쳐서 보죠. 그 다음에 군무원도 따로 보죠. 이런 것들 때문에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따로 뽑는 걸 특정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 경찰이랑 소방은 다 알아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알아요. 어차피 시험이 다르니까. 근데 교육이랑 군무원들을 여러분들 특정직이라고 안 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행정직이든 뭐든 교육이랑 군무원은 교육행정직 군무원 시험은 무조건 특정직을 뽑는 겁니다. 자, 기능직은 기능적인 업무 담당이고 기능별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은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들, 정치적 임명이 필요하거나 특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 자, 정치적 임명이 필요한 거를 특수경력직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정무직 선거를 취임하고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하며 정책 결정 업무 담당 차관급 이상에서 뽑는 겁니다. 자, 차관급 이상이면 장차관이라는 소리죠. 그죠? 자, 별정직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른 임용, 공정성과 기밀성을 요구하고 특별한 신임 요구인데, 자, 공정성과 기밀성을 요구하면 누구? 여러분들 머리에서 딱 하나 생각내야 됩니다. N으로 시작하는 그 기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C 계약직 외국인도 임명 가능하고, 자, 외국인도 임명 가능하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약직만 가능한 거예요. 일반 계약직, 전문 계약직이 있고 시간제 계약직이 있고 한시 시간제 계약직으로 구분되는데, 이 한시 시간제 계약직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임신을 하거나 또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잠깐 휴직을 해요. 그 휴직할 때 그때 잠깐 고용되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한시 시간제 계약직, 한시 계약직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신분무장이 안 돼요. 그분들 복귀를 했을 땐 언제든지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슬픈 얘기죠.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경력 쌓으려고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은 이미 출산휴가를 많이 가시면 2년 가잖아요. 그 2년 동안은 그냥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글쎄요, 나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5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채용이 됩니다. 5년입니다. 그치? 그죠? 자, 넘어갑니다. 정무직. 자, 선출직 공무원이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인데, 자, 여기 대통령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보면 다 그냥 선거로 뽑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원은 감사원장, 감사위원, 감사원 사무총장까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국회는 국회 사무총장, 국회 사무차장, 도서관장, 의정연수원장인데, 자, 이 도서관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도서관장 여러분들 임명하는 줄 알아요. 정무직입니다. 아셨죠? 자, 4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자, 여기는 처장 및 사무차장까지,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번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까지입니다. 차장까지예요. 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여기 계속 사무차장까지 나오네요. 자, 헌재 또는 중서는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까지가 정무직이구나. 자, 행정부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해처장, 차관, 청장,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차관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것까지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풀어. 근데 뒤에 건 못 풀어요. 차관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도 역시 정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7번 서울시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이 있는데, 서울 그 부시장 2명 있죠. 그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그 다음에 검찰청장, 경찰청장 등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직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경찰. 근데 여기 검찰청장은 특정직. 이거 다 보시면 따로따로 시험 보시는 분들이잖아. 거기서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은 다 특정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별정직. 1번 국회 수석 전문위원, 2번 감사원 사무처장, 3번 광역선관위 상임위원, 광역자치단체 정무부시장. 광역자치단체 정무부시장은 별정직이다. 국가정보 기획조정실장. 여러분들이 3, 4번 많이 헷갈려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별정직에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포함된다. OX X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O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행정부에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이 정무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정무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별정직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5번 비서관 및 비서. 6번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 담당관, 그 다음에 실장, 국장의 일부를 별정직으로 임명합니다. 다시 한번 광역선관위 상임위원, 광역자치단체 정무부시장이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이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자, 직업공무원제 1번 공직에 종사하는 것이 전생에 직업이 되도록 조직하고 운영되는 인사제도를 얘기하며, 대학에서 졸업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주겠다. 장기 발전의 가능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능력은 딱 일정 부분 보고 나머지는 발전 가능성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 우리가 발전시켜주겠다. 이런 약간의 오만이죠. 농담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고 들어가는 것들이 직업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우리나라랑 똑같죠. 그다음에 실적주의의 우선적 확립, 필요 조건, 신분 보장과 업적 중심의 인사풍토를 확립인데, 자, 글쎄요, 지금 그렇게 될까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실제로 공무원하는 제 제자들이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새 많이 실적 압박을 좀 받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근래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 많이 힘들어하세요. 한번 보시면 그래도 응원의 박수라도 한번 쳐주세요. 자, 5번 재직자의 승진과 능력 발전의 기회를 부여했고요. 6번 폐쇄형 인사제도와 계급제의 확립입니다. 일반 행정가를 지향했고 왜? 우리나라랑 똑같고 우리나라 인사제도예요. 그죠? 7번 재직 중과 퇴직 후의 생활 유지, 보수의 적정화와 연금제도 확립.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연금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연금 개혁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공무원 연금 셉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8번 이직률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 계획의 수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정권 교체 등 정치적 변화의 완충 정치. 왜 직업 공무원제니까 떠나갈 필요가 없거든. 게다가 폐쇄형 임용제도라서 인사 신분 보장이 되거든요. 2번 행정의 안전성과 계속성 유지. 이 사람이 계속 가니까요. 3번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증대되고 4번 공직의 전문화, 행정의 능률성 확보됐고요. 5번 신분부장 공무원의 사기가 양형됩니다. 왜? 일한 만큼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격한 근무규율에 자발적으로 수용했고 공무원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규칙에 따라서 산다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엄격한 근무규율이 당연히 적용될 수밖에 없죠. 민원사무 처리법에 따라서 민원사무를 반드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이런 거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경직돼 있어요. 그런 게 아마 이 단점이 나올 겁니다. 자, 특권 집단화 관료와 민주주의 통제의 곤란. 자, 이게 경직화되는 소리죠. 무산일과 변동조항 보수화됐고요. 학력 연령의 제한, 기회 변동의 제약인데, 자, 연령 제한은 지금 풀었죠. 이건 아닙니다. 학력 제한도 7급 빼고는 없습니다. 4번 직업 전문 뭐 학력 제한도 어떻게 보면 있다고 봐야죠. 무슨 18세 이상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학력 연령의 제한이 있죠. 18세 이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 변동의 제약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18세 이상을 제약을 두는 게 맞는지 아닌지인데 미성년자 이상이라고 하면은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약간 능력의 민법상 능력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리 판단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중요한 공직을 맡긴다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능력자,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그때 딱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직업 전환의 곤란, 과도한 승진 경쟁이고요. 외부 전문가의 영입 곤란, 폐쇄형이기 때문에 누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은 그냥 바보 돼요. 그죠? 그다음에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의 저하입니다. 그죠? 이해하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자, 18번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1번 공통점 능력 중심의 인사고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등을 지키고. 2번 직업공무원제는 절대국가 시대부터 발달했고 실적주의는 행정국가 등장 이후 발달했습니다. 3번 실적주의가 확립되더라도 개방 영역을 폭넓게 채택하면 직업공무원제는 정착되기 곤란하고. 자, 실적주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또는 폐쇄형에서 하고. 2번 보다 완전한 기획운동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일반 행정 또는 전문 행정가를 지향한다. 그죠? 지향이랑 다르게 지향은 피한다고, 이건 지향은 그쪽 방향으로 향해 간다 이 뜻입니다.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계급제에서만 되고, 그다음에 연령과 학력의 제한, 기회연동의 제한했고 방금 얘기했죠. 그다음에 일반 행정거를 지향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제 1절 인사행정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는데 만족하셨나요? 제가 뒷부분은 약간 어물쩍 넘어간 게 있는데 제한 능력자 또는 능력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이 제한을 거는 거에 대해서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나이 제한을 걷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자격 요건을 주겠다. 근데 그 이상의 뭐 학력 제한 그런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신 분 있을까봐 미리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4강 인사행정의 기초는 여기까지 하고요. 25강 인사행정의 핵심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25강에서 뵙죠. 감사합니다.